2016년 대한민국 편치 않은 시절이다. 도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비단 지금 여기에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300년 전 조선 사회에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실학에 주목한다. 실학은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가? 실학의 넓고 깊은 세계를 탐험해본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여러분은 실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실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 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고 구한말 개화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실학 사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학 사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발전했으며 오늘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18세기)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 사회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백성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늘 배가 고팠고 관리들의 폭정에 시달렸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양반들은 모여 앉으면 예학을 따지고 음풍농월이나 일삼았다. 그런 가운데 서양 세력들은 앞선 기술력을 앞세워 동양을 점령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 무렵 이런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일군의 지식인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실용적인 학풍에 깃발을 올렸다. 그것은 시대의 요청, 바로 실학이었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실학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실학박물관 관장이셨고 또 평생 대학에서 실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이죠. 김시엽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실학의 세계가 참 넓고도 깊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실학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학의 기본적인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용지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국가 운영에, 사회에 이런 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말, 국방, 외교, 토지제도, 행정 이러한 실제로 활용되는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걸 다루면 그걸 실학이다. 18세기 전후에 역사적 개념의 실학,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현실 문제를 다루었던 역사적 새로운 사유와 사상과 학술로서의 실학, 실사구시지학, 18세기 역사적 개념의 실학을 말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시엽 선생님과 함께 이 실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러시죠. (17세기) 조선 사회 신분 질서의 동요가 일어난다. 가난한 양반이 늘어난 반면 부유한 양민과 노비들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몇몇 실학자들이 신분제 개혁안을 제시한다. 그중 흔히 실학의 비조라고 일컫는 반계 유형원이 있다. 그는 양반 세습제를 비판하고 노비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한다. 반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을 바꾸려면은 신분제도도 문제가 되고 토지제도가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에서 생활에서 토지제도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힘주어서 말한 편인데 신분제는 반계유형원 선생은 철폐하자고 했어요. 거의 철폐로 갔어요. 물론 단계적으로 나가지만 신분제는 완전 철폐를 주장하다시피 했는데 매우 이상적이지요. 이 무렵 조선 후기 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토지는 늘지 않는다는 것. 양반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간다. 이런 배경에서 토지제도 개혁안이 나오기 시작한다. 대토지 소유자들이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서 귀족처럼 그 대토지 소유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 담당하는 관리들하고 결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유용을 해서 변형을 제도를 써서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애쓰지만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유랑민이 많아지고 굶주리고 지주 입장인 선비사, 사들도 지주적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농민들이 흔들리고 자식은 많아지고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고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기도 어렵게 되고 하는 처지에서 가난한 선비도 많이 생겨나고 농토가 없는 농민이 많아져서 네. 사회적으로 큰 불안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뿐이 아니라 신분제도를 함께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실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실학자들을 우리는 흔히 중농학파라고 부른다. 대개 서울 근교 농촌에서 생활했던 이들은 자연히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계 유형원을 비롯해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이론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한다. 이익은 토지의 소유와 매매에 제한을 두는 한전론을 주장한다. 이는 농민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들여 영업전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정약용은 정전제를 주장한다. 이는 유형원의 정전제와 유사한 것이다. 땅을 우물정자로 갈라서 우물정자로 가르면 전체적으로 9구획이 됩니다. 그중에 맨 가운데 그것을 공전으로 해가지고 이건 공동경작을 하고 나머지 8불 각각 토지를 농민에게 농사 지을 사람에게 나눠줘서 이 공전 부분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국가사회, 국가 경영과 여러 가지에서 실용을 쓰고 다른 부분들은 자기가 생산해서 세금을 내든지 하면서 생산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정전제라는 것이 도상에서는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골이 많아서 땅이 넓거나 그래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정전제를 주장할 그 기본 정신을 살리되 토지가 정전으로 나눌 9구물정자로 나눌 수 없을 때는 전체를 구등분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전으로 준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하지요. 그 용어와 개념들은 조금씩 달라도 중농학파 학자들의 주장의 본질은 같다.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처럼 중농학파들이 주로 토지제도 개혁에 주목했다면 서울에 사는 일련의 지식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상공업 발달과 기술 개발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개 중상학파 또는 북학파라고 부른다. 연암 박지원을 비롯해 박재가, 홍대용, 유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연암은 그의 소설들을 통해 당시
양반들의 허위 의식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비판한다. 연암의 소설이 위대한 소설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런 것처럼 18세기 서울의 새로운 인간형, 이걸 그렸어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의를 중요하게 하는 사회, 광문자전이 신용사회인데, 이런 다양한 인간형을 그린 문학이 나오는가 하면 박제가처럼 조선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상공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제통상, 국제무역 문제 이런 것들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아주 적극 강조를 하는데,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박지혜가예요. 한편 이들을 북학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개 사신을 따라 청나라를 여행한 후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오랑캐 나라라고 폄하했던 청나라의 눈부신 발전상은 그들에게 가히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특히 박지원과 박제가는 청나라에서 수레와 선박을 보고 이를 조선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북학파들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려면 유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되죠. 거기에 수레가 다녀야 대규모의 어떤 물산이 움직일 수 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사실 수레를 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길이 정비가 잘 안 되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북경에 가서 본 그 도시는 굉장히 그냥 큰 도로에서 수레들이 다니니까 이것을 조선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제가는 그에 져서 북학의를 통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검약이 미덕인 시대에 소비를 확대해 국내 상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한 것. 그는 재물을 우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무슨 뜻일까? 생산을 해야 필요한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절약만 하고 뭐를 사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가가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 샘물은 자꾸 퍼내야 그 물이 계속 샘솟는 거지, 퍼내지 않으면 뭐 사실 쓸모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국가의 어떤 구도, 그런 마찬가지로 계속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유수원은 그의 책 우서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그는 산업공상의 구분을 없애고 양반도 상업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상업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이익을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상업활동의 기반을 다질 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부유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실학자들 가운데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개혁 사상가가 있다. 실학을 총집대성한 지식인,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의 개혁 사상의 바탕은 위민 정신이었다. 고향에서 그리고 유배지에서 직접 목격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은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다산의 애절량이라는 시를 봐도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세금 때문에 온갖 백골 징포다,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세금 외에도 수탈이 너무나 가혹했던 거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시아버지는 죽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베냇물도 마르지 않은 갓난아들이 군보에 올랐다. 관아에 호소하러 갔으나 오히려 호통만 당하고 군포 대신 소마저 빼앗겼다.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을 원망하면서 칼을 갈아서 아들의 남근을 잘라버렸다. 그런데도 부호들은 1년 내내 풍악을 울리면서 쌀 한 톨, 배 한 치 내는 일이 없다. 다 같은 임금의 백성인데 이러한 차별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다산의 실학 사상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탄생한 것은 바로 수원화성. 정조의 명을 받은 다산은 수원화성 설계를 진두지휘한다. 그리고는 2년 반 만에 39만 평 대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 비결은 바로 거중기. 이 기구를 이용해 무거운 벽돌을 손쉽게 쌓아 올릴 수 있었다. 덕분에 견고하면서도 화려한 수원 화성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국강병이. 부국강병이요. 그리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생산을 늘려서. 실학이 생활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발견과 문제를 생활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생활과 현실로부터 하니까 굶주린 백성과 농민들, 또 모순에 차 있는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가치들, 이런 문제들을 개혁을 해서 백성들이 바라는 바, 배고픔을 면하고 먹고 살 수 있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산이 생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일까 다산 정약용은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는 대표적인 실학자 중 한 명이다. 다산은 자기가 살던 시대를 우선 아주 부패한 시대로 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부패했냐를 원인을 전부 분석해 놨어요. 그분은 모든 저서가. 그리고 많은 책들이 전부 다 그 요법, 대증요법을 설명해 놓은 거야. 어떻게 해야 부패를 막는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주장을 말하면 200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고 세상은 썩고 있고 썩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산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지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그분의 주장이 지금에 와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조선 후기 실학의 흐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그때까지 견고했던 화의관이 깨지면서 지식인들 사이에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 것이다. 이 바람은 지도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전도다. (1603년)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이광정이 고녀 만국 전도를 조선에 갖고 들어온다. 이 지도 한 장이 조선 사회에 던진 충격과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땅은 네모나고 하늘을 덮고 있어서 둥글어서 그 밖에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지도를 보면서 드디어 온 세계가 둥글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많은 민족이 살아. 이렇게 되면 중심은 중국이 아니고 둥근 지구 위에 사는 자기가 세계와 천문과 우주와 뭐를 보고 생각하는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유가.
자기가 인식의 주체이자 세계의 중심이라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지도뿐만이 아니었다. 천문도, 천리경, 자명종 등 서양의 새로운 과학기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자연스럽게 실학자들은 과학, 특히 천문학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사실 농경사회였던 조선에서 천문학의 발달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조선 전기 세종대에 다양한 천문기기들이 발명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천문학과 조선 후기의 천문학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조선 세종대의 과학 문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왕립 천문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 전기 때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에서는 천문의기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해서 휴대하는 것은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실용을 앞세워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천문의기를 만들었고 그런 방면이 조선 후기와 조선 전기의 과학 문화의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성호 이익은 지구가 둥글다는 지원서를 설파한다. 중세적 우주관에서 탈피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 지도에 의하면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전체가 둥글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지구 땅이 둥글면은 우리는 여기 있었지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 죽지 어떻게 살아요? 송 선생이 답을 못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얼마 뒤에 맞아. 우리 땅에는 지심이 있을 거예요. 지심. 땅에 중심이 있어서 지구의 중심이 있어서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 위에 서 있을 거야. 그랬어요.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거나 발표되기 전이에요. 홍대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무한론이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우주관을 발표한다. 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대담한 이론이었다. 과학과 함께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화 중에는 천주교도 있었다. 실학자들은 이를 서학이라고 불렀다. 이는 마테오 리치가 쓴 한역 서학서 천주 실의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동양의 상제 개념에 결부시켰고 이는 거부감 없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정약용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고 천주교 신앙까지 받아들였다. 조선 사회에서 서학을 얘기할 때 이 종교적인 부분과 과학 문물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보는데 다산 선생은 사실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다산 선생을 포함한 그 다산의 그 삼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집안이 사실 고초를 당한 셈이 되겠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그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안을 제시한 데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은 그 당시 백성들을 생각하는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지식인들의 학문 어떤 성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실학이라는 거는 뭐 학문뿐만 아니라 국가를 또는 백성을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운동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실학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양반 지배층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실학은 실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학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백성들과 국민이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대신한 지식인의 논리이자 사유예요. 농민과 백성을 대신해서 그것을 학술적인 체계로 만들고 연구하고 논리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학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현실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 그 문제는 있고 그런 데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18세기 실학자들의 고민은 개화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북학파의 중심 논리였던 경제 사상은 19세기 개국 통상론으로 이어졌다. 이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 교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개국 통상을 해야 한다는 국제 외교론을 설파한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등 혁명적 개화 사상가들은 모두 박 교수의 제자들이었다. 결국 실학 안에 근대성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네, 오늘 김시엽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실학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학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지혜롭게 긴 안목에서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오늘 문제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국리를 하고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 문제가 앞으로 남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역사적 과제와 문제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학자들은 치열하게 묻고 또 물었다. 신분과 계급의 질서를 떠나 모두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학은 지금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묻고 있다. 그래서 실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실학사상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학사상이 당대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시대와 세대를 이어져 전해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과 실천이 모여 역사가 진보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역사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